안녕하세요, 오카입니다. 오늘은 방크러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마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취업하시면 아마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방크러치 사용하지 마세요. 이 소리를 아마 열의 9은 들으실 겁니다. 방크러치를 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왜 방크러치를 쓰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방크러치를 사용하게 되면 엔진과 미션의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디스크 산발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보통 방크러치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디스크가 다 타버립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방크러치를 심하게 쓰는 기사분이 계셔서 하루에 디스크를 2번 태워먹은 적이 있었어요. 결국 안 좋게 나가시긴 했는데, 소모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크러치를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 하루만 해도 다 타버릴 정도로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든 방크러치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소리가 방크러치 사용하지 마라, 이 소리를 아마 지겹도록 들으실 거예요. 방클러치라는 게 보통 말씀하시는 게 조금씩 다른데, 제가 알고 있는 방클러치는 말 그대로 클러치를 떼지 않고 악셀을 사용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클러치를 완전히 떼지 않고 악셀을 사용을 하면 엔진과 미션 사이에서 동력을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는 클러치 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러치 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은 디스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디스크 산발이 이렇게 말을 하죠. 디스크와 산발이 각각 그 부품의 명칭이 다르고요. 디스크만 가는 경우도 있고 디스크 산발이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부품까지 같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소모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가격이 생각보다 조금 나가는 편이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반가워하지 않는 운전 습관입니다. 그래서 방크러치 쓰시는 분들은 주차장에 이렇게 서 있으면 벌써 들어오면 그 디스크 특유의 탄내가 나요. 이 사람이 방크러치 쓰는구나 안 쓰는구나. 굳이 운전 습관을 보지 않아도 그냥 그 분이 주차장에 들어오는 순간 벌써 그냥 냄새가 확 나요. 심지어는 버스에 앉아있는 승객들도 그 탄내를 맡아요. 그럼 방클러치는 왜 쓰는 건가? 저도 초보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초보분들을 교육 아닌 교육도 해보고 겪어보면서 느낀 바로는, 일단 처음 대형버스를 접하시면 두려움이 앞서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동이 꺼질까봐 클러치에 발을 올려놓고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운전을 배울 때 클러치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습관을 못하게 하는데, 일단은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제 두려움이 더 먼저 앞서니까 혹시라도 시동이 꺼질까봐 발을 바닥에 놓지 못하고 클러치 위에 살짝 발을 올려놓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운전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신은 클러치를 밟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클러치에 발이 살짝 이렇게 얹혀지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클러치가 밟힌 건지. 이제 그 상태로 이제 계속 운전을 하다가 보면 이제 디스크가 조금씩 닳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디스크가 많이 단 차를 정말 운이 없게도 운행했는데, 본인도 똑같은 습관이 있다면 이제 디스크 파괴자로 몰리는 거죠. 보통 1단과 2단 연결 동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러치를 그 구간에서는
발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그냥 살짝 들고 있을 수는 있는데, 2단에서 3단으로 넘어가는 구간서부터는 발을 클러치 위에 올려놓고 운전을 하는 습관은 좀 절대적으로 신경 써서 고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악셀을 쓰지 않고 클러치만으로 일단 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몇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반클러치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차이는 악셀을 사용하지 않고 클러치만으로 이용해서 스타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디스크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클러치만을 이용한 출발 방법을 빨리 터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도 언덕 같은 경우에서 정지했다가 출발하는 경우 반클러치를 이용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단 디스크를 고장내는 가장 큰 이유도 있지만, 하루 종일 운전하는데 클러치 위에 발을 올려놓고 운전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모르는데 그 피로도가 누적이 되면, 그래서 무릎이 아프고 골반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자신이 운전을 할 때 클러치 위에 발을 올려놓고 운전을 하는지, 아니면 변속을 하고 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운전을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스틱 차량을 몰고 나왔는데요. 주위에서 버스를 이제 입문하시거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스타트 할 때 차가 널뛰기 한다, 말뛰기 한다, 말같이 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 승용차들 대부분이 오토매틱 차량이다 보니까 스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제 대형 버스 운전하시고 이제 버스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요. 차량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운전 습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도 과거에 사수분에게 배웠던 방법이고, 저도 이제 후임들이나 이제 주위 지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급하게 운전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버스는 기본적으로 여유를 가지시고 운전을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무조건 1단으로 스타트를 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요령이 생기면 뭐 2단으로도 스타트가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 개인 성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 지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뭐 1단이든 2단이든 그 요령껏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을 때, 그때 이제 아마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개인이 터득하게 됩니다. 일단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단 스타트를 하면서 이거를 클러치를 이용을 해서 말뛰기 하지 않고 울컥거리지 않고 스타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클러치를 빨리 뛰는 이유 때문에 차가 널뛰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를 밟고 1단을 넣습니다. 지금 악셀은 전혀 쓰지 않을 거고 클러치만 살짝 떼볼 거거든요. 클러치만 살짝 뗍니다. 평지에서 연습을 하세요. 클러치만 띄는 걸로도 이렇게 차가 움직여요. 차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죠. 클러치를 최대한 천천히 띄는 거예요. 이 감각을 느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초보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시동이 꺼질까봐 두려우신 거예요.
클러치를 급하게 한 번에 확 떼지 않는 한 시동이 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차가 이렇게 떨고 너무 빨리 뛰면 떨고 확 뛰면 차가 뛰어나가겠죠. 지금과 같죠. 여기서 클러치를 확 떼면 제가 시동이 꺼지니까 공도라서 그거는 못 보여드리는데, 클러치를 확 떼면 차가 앞으로 확 튀어나가겠죠. 그 감각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거는 차량 컨디션이나 차량에 따라서 그 느낌은 조금 다른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방법을 조금씩 익히시는 거예요. 지금 기아가 1단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냥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를 살살 띄는 거예요. 천천히 띄면 차가 이렇게 천천히 나갑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주차라든지 그 시내버스 운행하시는 분들 뭐 앞에 차들 피해 간다든지 할 때, 이게 악셀을 이렇게 1단이 들어간 상태에서 악셀을 밟으면 좀 차가 갑자기 튀어나갈 수 있는 상황도 생기고 하니까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클러치 띄는 것만으로 감각을 익히시면 차량을 가지고 논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언덕에서도 악셀을 전혀 쓰지 않고 이 1단 들어간 상태에서 클러치만으로도 뒤로 밀리지 않고 부드럽게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요거를 연습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감각만 익히시고 빨리 터득하시면 1단 출발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보통 1단 스타트를 나는 하는데 차가 막 울컥거리고 말같이 뛰어요. 이거는 클러치를 빨리 띄거나 아니면은 1단에 들어간 상태에서 악셀로 너무 고 RPM을 올리시는 상태에서 2단으로 변속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1단 들어간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감각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차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차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냥 악셀을 완전히 떼고, 이렇게 보세요. 악셀을 밟고 이게 클러치를 밟으면 차가 울컥거려요. 이렇게 울컥거립니다. 1단이 들어간 상태에서 클러치를 빨리 떼니까. 되게 좀 말로 설명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1단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1단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악셀을 밟지 마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바로 2단 넣는 거예요. 차가 움직이면 2단 들어가고 클러치 밟고 부드럽게 3단 천천히 넣고 클러치 천천히 떼고 3단. 이렇게 뭐 차가 약간 좀 떠오른 듯한 느낌이 이렇게 드는데, 이것도 아마 처음 접하시면 차 시동 꺼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거나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시동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그냥 부드럽게 운전하시는 거예요. 이걸 급하게 하려고 하면 차가 클러치를 빨리 떼게 되고 악셀을 깊게 밟게 되고 하니까 차가 널뛰게 하는 거예요. 물컥거리고. 이게 사람을 태우고 뭐 이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 있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차가 물컥거리거나 하면 넘어지는 뭐 안전사고도 생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클러치만 뗍니다.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2단 들어갑니다. 2단 클러치만 천천히 띄워볼게요. 악셀을 사용하지 않고 2단만 지금 넣은 상태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2단으로 가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그냥 악셀만 그냥 천천히 부드럽게 밟아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있게 운전할 때 RPM 1100, 1200에서 한 3단으로 이렇게 변속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클러치 천천히 떼주고, 약간 힘이 딸리는 감이 있게 차가 떠는 느낌이 들지만 금방 정상적인 RPM으로 올라갑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뭐 충분히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알려주신 분에 따라서 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알려주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냥 1단에서 클러치만 떼라, 차량이 움직이는 감을 익혀라, 차량이 움직이면 바로 2단을 집어넣고 클러치를 천천히 떼면서 악셀을 밟아라. 연습을 하실 때 1단과 2단을 클러치만으로, 악셀을 사용하지 않고 클러치만으로 움직이는 거를 연습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기아도, 후진 기아도 넣으실 때 빨리빨리 하려고 하시면 그륵그륵 하고 기약해봐요. 그 미션에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건 뭐 대부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사실 그거 되게 안 좋게 보거든요. 천천히 기아가 안 들어가면 클러치를 뗐다가 그냥 다시 한번 밟으세요. 그러면 기아가 들어갑니다. 기아를 넣는데 기어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클러치 가볍게 그냥 완전히 뗐다가 다시 밟으시면 돼요. 그러면 기아가 들어갑니다. 후진하실 때도 1단하고 똑같습니다. 악셀 쓰지 마세요. 주차할 때 특히 위험하거든요. 절대 악셀 쓰지 마시고 그냥 클러치만, 1단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클러치만 살살 떼는 겁니다. 전혀 지금 악셀 쓰지 않고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단. 자, 클러치만 뗍니다. 차가 앞으로 나가죠. 자, 후진. 클러치만 뗍니다. 완전히 떼면은 후진도 속도가 빨라요. 지금은 제가 2단으로 스타트를 했어요. 버스는 잘 아시겠지만 2단 스타트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클러치를 밟고 악셀을 밟는 타이밍을 빨리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그거를 빨리, 클러치를 빨리 띄려고 하지 마시고 기아 변속을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4단인데요 제가 5단 한번 더 볼게요. 클러치를 밟고요, 천천히. 지금 클러치만 밟았어요. 5단을 들어간 상태에서 클러치를 빨리 떼지 마시고 천천히 떼시는 거예요. 천천히 떼고 완전히 뗀 상태에서 악셀을 밟으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RPM이 1000 이하죠. 이 상태에서 그냥 5단을 넣어도 이렇게 천천히 차가 나갈 뿐이지, 뭐 차가 널뛰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차가 이상 현상이 나오진 않아요. 클러치를 밟고 4단 변속 후 클러치를 천천히 떼는 거예요. 기아 변속을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4단으로 변속을 해야 되는데 클러치를 밟고 천천히 4단을 놓고 천천히 클러치를 떼는 거예요. 빨리 떼지 마시고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악셀을 부드럽게 밟아주는 거예요. 차가 기아 변속할 때 울컥거리는 이유는 급하게 기아 변속을 하셔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 그 중에서도 제일 이유가 되는 게 클러치를 빨리 떼시고 악셀을 밟기 때문에 울컥거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뭐 시동이 꺼진다든지 뭐 어떻게 뭐 차가 안 나간다든지 그러진 않거든요. 버스는 마력수가 높기 때문에 천천히 변속을 하시면 돼요. 지금 5단을 변속을 해야 되는데 클러치를 밟고 5단을 넣습니다. 그리고 클러치를 천천히 떼는 거예요. 팍
그냥 한손에 팍 떼지 마시고 천천히 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냥 악셀을 가볍게 밟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차가 뭐 승용차 같이 뭐 이렇게 차가 뭐 이렇게 순간 가속을 내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전하시면, 대형버스는 사람 태우고 다니는데 안전사고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그런 습관으로 운전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클러치를 빨리 떼고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 차가 좀 울컥거리고 그런 현상이 나와요. 특히 저속 구간에서는 그게 더 심하거든요. 다시 타이밍상 4단으로 변속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클러치를 밟고 4단을 넣습니다. 그리고 클러치를 천천히 떼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 브레이크 식으로 이렇게 걸리죠. 자, 주유소를 들어가야 돼서 다 3단을 넣겠습니다. 자, 3단 넣고 저RPM이기 때문에 최대한 클러치를 천천히 떼야 돼요. 자, 그 나름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뭐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볼 필요 없는 영상이기도 하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많이 궁금해 하시고 어떠한 요령이 있는가 질문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차량 차폭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차폭감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감을 잡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걸 어떻게 이 차량 차폭감을 배우고 감을 잡았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따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고민도 해보고 알아보기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차폭감을, 자신만의 차폭감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차량의 핸들이 차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정확하게 운행을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대시보드에 뭐 어떤 뭐 테이프 같은 걸 붙여서 차선을 맞춰서 차폭감을 맞추는 분도 계셨고요. 차량을 차선을 반으로 나눠서 가운데 기준점을 잡은 다음에 악셀을 밟고 있는 발끝을 차선의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폭을 익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왼쪽 같은 경우에는 백밀러로 바로 확인이 바로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왼쪽에 대한 차폭감은 이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운행을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우측이죠. 대형차를 특히 처음 운행하시는 분들은 이게 차폭감이 좀 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운행하실 때마다 뭐 일일이 뭐 바닥을 보거나 우측을 확인을 해서 일일이 맞추는 것보다는, 일단 뭐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도 공통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대한 차폭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뭐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그런 곳을 지나갈 때라든지, 아니면 좁은 길, 큰 차 가지고 좁은 길 운행할 때 차폭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그래도 제일 확실하게 정확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악셀의 발 위치로 차폭감을 맞추는 것, 그나마 그게 제일 정확했던 것 같아요. 악셀의 발끝이 현재 내가 운행하고 있는 차선의 중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니까 차폭감이 맞더라고요. 의자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운전 자세에 따라서 뭐 일단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설명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나마 일단 뭐 운전 자세라든지 포지션을 떠나서 일단 어느 정도 일반 도로 주행을 할 때 그나마 비교적 정확하게 차폭감이 맞았던 방법은 악셀의 발 위치,
발끝, 우측 발이 되겠죠. 우측 발이 도로를 가운데로 나눴을 때 발의 위치가 가운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운행을 하니까 차폭감이 거의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그 외의 방법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 정 가운데 이게 센서가 하나 달려 있는데, 운행을 하면서 이거랑 맞추면 차폭감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가 앉은 포지션으로는 정확하게 맞진 않더라고요.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백밀러도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측에 저는 센서가 하나 있는데, 센서 오른쪽 정확하게는 이게 뭐 의도한 건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이 대시보드 끝쪽이 그냥 차폭하고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장애물을 피해서 운행을 한다든지 우측에 대한 차폭을 파악을 할 때, 일단 제가 보는 시점은 저 센서 우측에 와이퍼 고정 볼트가 하나 있는데, 그쪽이 제가 볼 때는 저한테는 정확한 우측 차폭이 저 정도 위치가 되네요. 뭐 얼추 대시보드 끝쪽 이 정도가 남네요. 우측이 이 정도가 라인이 맞춰지네요.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개인의 운전 자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대충 운전석에서 바라볼 때 이쪽 끝쪽 정확하게는 전 딱 요쪽이 정확하게 우측 차폭이 되겠네요. 정리를 하면,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운전 강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올려놓은 글도 봤고, 일단 운전을 오래 하신 뭐 다른 기사분들이 올려놓은 글도 봤는데, 그나마 비교적 제일 정확했던 거는, 일반 주행을 할 때는 악셀을 올려놓은 발끝에 도로의 가운데로 맞추고 운전을 하면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비교적 정확하게 운행을 할 수 있었다. 이거는 확인했고요. 뭐 설명드린 방법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일단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운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차폭감 익히는 거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뭐 이런 방법이 있다, 이 정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뭐 정확하게 모범 답안이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솔직히 좀 힘들고요. 차폭감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차폭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지금까지 우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 충분히 두고 앞으로 쭉 빼고 라인 돌아 나가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버스 운행을 할 때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서 운행을 하는 편이에요. 뭐 승용차 운전할 때부터 가운데로 주행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차선 왼쪽으로 붙어서 운행을 하라고 저도 배웠고, 지금 같은 경우 여기 저 앞에 이제 코너를 돌아 나가는 도로인데요. 보통 제일 많이 충분히 오른쪽 두고 왼쪽으로 최대한 크게 붙는 거죠. 보시면은 왼쪽에 코너가 여유가 있죠. 보통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도로도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이런 도로는 최대한 해도 차선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버스가 길기 때문에 일반 도로 여건에는 안 맞는 상황이 많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 뭐 마을버스, 시내버스, 뭐 고속버스, 뭐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뭐 거의 그냥 뭐 일반 도로 이용하는 일이 많고, 그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는 많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마을 버스는 뭐 산이며 들이며 산동네도 돌아다니고 뭐 오히려 마을 버스가 더 운전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차선 변경이라든지 코너 돌아 나갈 때 차선을 무조건 넘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운전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고라도 나는 경우에는 버스가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과실을 따져도 과실로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법적으로 잣다리 갖다 대면 무조건 뭐 차선을 넘는다든지, 승용차 같이 그 도로 바닥에 그려져 있는 라인을 보고 그 라인을 보면서 그대로 돌아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버스는 무조건 보도블록 올라타거나 아니면 뒷바퀴 옆구리 파스 내거나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에 어느 정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이게 도로에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잖아요. 보도블록 옆에도 실선으로 그려져 있거나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오른쪽을 이제 라인을 바닥에 그려져 있는 라인 안쪽으로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요. 왼쪽으로 도는 경우에는 또 반대로 왼쪽을 그 라인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1, 2, 3차선이 좌회전이에요. 1, 2, 3차선이 좌회전이고 4차선, 5차선이 직진과 우회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끝차선을 이용을 합니다. 아예 끝차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차들이 같이 좌회전으로 돌아 나가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게 제일 속 편합니다. 부담스럽다면 끝차선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속 편해요. 그래도 최소한 오른쪽은 확보가 되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 같이 그 좌회전을 도는 차는 최소한 없으니까 조금 수월하게 차량을 이 코너를 빠져나갈 수 있고요. 그렇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직진 차선인데 거기다 좌회전 찔러 넣는 차들이 있으니까 항상 예의주시 하시면서 도시면 되고요. 실선을 맞춰서 라인을 그대로 타고 나가는 겁니다. 오른쪽 좀 보시고요. 오른쪽 라인을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데, 지금 애매한 게 여기는 유도선만 또 그려져 있고 차선이 없어. 우회전으로 돌아 나가는 그런 도로인데, 너무 오른쪽으로 붙어서 돌면 잘못하면 뒷바퀴가 보도블록 올라탈 수 있거든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으로 적당히 간격을 두고 왼쪽으로는 좀 크게 도는 거죠. 왼쪽 라인을 맞추는 거예요. 왼쪽 라인을 맞춰서 돌다 보면 자연스럽게 뒷바퀴는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우회전인데요. 충분히 거리를 띄우고 왼쪽 라인을 맞춘 다음에 왼쪽 라인에 맞춰서 도는 겁니다. 그냥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려져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돌다 보면 뒷바퀴는 걸릴 일이 없어요. 라인 맞추고 왼쪽을 크게, 이렇게 애매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는 차를 보고 차선을 먹고 아예 돌 수밖에 없고, 오른쪽, 왼쪽 확인하고, 왼쪽에 차들이 좀 붙어있죠. 그런 점이 차가 없습니다.
오른쪽 차량 보고 바깥으로 바깥으로 딱 맞춰 돌면 바퀴가 거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왼쪽에 차 안 오고요. 바깥으로 충분히 두고 앞으로 쭉 빼고 라인 돌아 나가기. 처음에 저도 그랬지만 운전을 배울 때 보통 뭐 어떤 공식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어떤 정해진 공식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운전을 하게 되면 차량이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끝으로 제가 이제 뭐 연출한 시뮬레이션 영상 보시면서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버스 보조 브레이크 시스템인 리타더 브레이크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버스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배기 브레이크, 제이크 브레이크, 그리고 리타더 브레이크, 이렇게 버스 보조 시스템이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버스들이 배기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배기 브레이크는 거의 제동력을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리타더 브레이크가 성능이 좋은데 옵션이 비싸게 구성되어 있어서 회사들이 많이 장착을 안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대부분의 차량들에 장착이 되어 있을 정도로 많이 대중화가 된 것 같습니다. 보조 브레이크 시스템이 간단하게 무엇이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기아를 수동으로 엔진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엔진 브레이크의 효과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발로 사용하는 풋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차를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풋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면 승객 입장에서는 승차감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그 울컥거림이 승객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뭐 가장 흔한 현상으로는 멀미 같은 거 할 수 있죠. 리타더 브레이크는 핸들 오른쪽에 붙어있는 기어가 4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제동력이 없고요. 내리막길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좀 속도를 조금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1단을 걸어 놓고 있으면 속도가 조금 주는 정도 수준, 평지에서는 거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2단도 1단과 비슷한데 그래도 1단보다는 조금 제동력이 있는 편입니다. 그냥 조금 빨리 속도를 줄이는 용도로 사용하고 제동력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차량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수동기어 차량하고 오토매틱 차량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제가 몰았던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2단 같은 경우에도 제동력이 조금 있어서 이런 시내 주행 같은 경우 할 때 2단을 사용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는 3단, 4단서부터 제동력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서 차량을 세우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주행을 할 때 1단을 이렇게 걸어두고 운행을 하는 편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1단으로 걸어두고 운전을 하다가 제일 많이 보조 브레이크를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코너길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코너길을 돌아 나갈 때 속도를 조금 줄이고 지금같이 이렇게 2단 정도 걸어두고 속도를 적정하게 줄이면서 돌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2단서부터는 악셀을 떼면 보조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고요. 악셀을 밟으면 보조 브레이크 작동이 해제됩니다. 반드시 악셀을 띄어야지만이 보조 브레이크가 작동을 합니다. 리타더 브레이크 장점은 클러치를 밟고 있어도 브레이크가 작동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운전을 좀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실 텐데요. 배기 브레이크와 제이크 브레이크는 클러치를 밟고 있으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보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로 설명드리면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체감하기 힘드실 텐데 실제 운전을 해보시면 클러치 밟았을 때 작동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1단, 2단, 3단, 4단 순서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은데 차가 앞으로 꽂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1단부터 4단까지 순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타더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느긋하게 운전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익숙해지면 운전 자체가 상당히 여유롭게 하는 습관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급하게 보조 브레이크를 사용하다 보면 발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브레이크와 크게 다른 점이 없게 느껴지거든요. 주의하실 점 중에 하나가, 저도 가끔 그러는데 기어를 넣어두고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이크 브레이크를 3단에 걸어둔 상태로 정차하고 있다가 이제 출발하려고 하면은 보통 1단, 2단 출발하시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앞으로 꽂히는 거예요. 3단으로 바로 걸려버리거든요. 정차를 하면 제이크 브레이크가 몇 단에 걸려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제를 해주시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타더 브레이크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운전석 왼쪽에 보시면 브레이크 오토 버튼이 있을 거예요. 저걸 눌러놓고 운전하시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으로 리타더가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고속주행 하시는 무조건 켜놓고 운전하는 기능입니다. 아무래도 손보다는 발이 빠르니까 위급시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리타더가 자동으로 잡혀주니까 좀 더 안전한 주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 입장에서나 여러가지로 크게 도움을 주는 기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버스를 포함한 대형차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4단으로) 변속을 합니다. 3단 엔진 브레이크 3단 조합으로 차량을 정차시켰습니다. 얘는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오늘은 리타더 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리타더 브레이크 사용법에 대한 영상은 제가 채널에 영상을 몇 개 올렸으니까 그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리타더 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엔진 브레이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단부터 6단까지 구성되어 있는 기아를 순서적으로 단수를 낮추면서 제동력을 만들어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6단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속도가 많이 낮아서 지금 5단으로 변속을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5단으로 제가 변속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RPM이 상승하면서 5단으로 지금 변속이 됐거든요. 이렇게 6단에서 5단으로 변속한 이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엔진 브레이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 브레이크나 리타더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이 제일 빠르겠지만, 보통은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제동력을 이용해서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 경력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엔진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과거에 리타더 브레이크나 제이크 뭐 이런 식의 보조 브레이크가 많이 대중화되지 않은 그 시절에는 엔진 브레이크를 무조건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6단으로 주행 중에 조금 속도를 줄여야 되는 타이밍에 5단으로 변속을 해서 제동력을 만들고, 5단으로 주행 중에 4단으로 또 변속을 해서 제동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단수가 낮아질수록 제동력이 거의 브레이크 수준으로 강해집니다. 보통 제가 엔진 브레이크와
리타더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기 앞에 내리막길이 나올 텐데요. 보통 2단으로 리타더를 겁니다. 2단으로 지금 리타더를 걸고 악셀을 떼면 차량의 제동이 약하게 걸리지만 이게 만족할 만큼 그렇게 제동력이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지금 6단에서 5단으로 변속을 합니다. 그럼 제동력이 좀 더 생기죠. 속도를 조금 더 내고요. 완전히 정차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아니니까 그냥 2단으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내려갑니다. 지금 저 앞에 제가 서야 되는데요. 클러치를 밟고 4단으로 변속을 합니다. 브레이크 살짝 밟고 3단, 지금 2단과 3단, 리타더 2단과 엔진 브레이크 3단 조합으로 차량을 정차시켰습니다. 물론 3단이나 리타더를 3단이나 4단으로 그냥 변속을 하면 더 쉽게 정차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좀 더 부드럽게 차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영상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차량에 타고 있는 승객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리타더만 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조금 그 변속 충격이라든지 소음이 발생해서 좀 자연스럽지 못한 정차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리타더 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저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은 엔진 브레이크와 리타더를 같이 사용하면서 차량을 컨트롤 하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리타더 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는 구간이 보통 차량을 완전히 정차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만, 곡선도로에서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커브길 같은 경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코너 진입 전에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그 줄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그냥 빠져나가라고 처음에 저희가 그 운전을 배우잖아요. 근데 보통 운전자들이 이렇게 안전수칙을 잘 안 지키잖아요. 그냥 속도를 줄이지 않고 코너 진입을 해서 코너 빠져나가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나가는 차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자기 한번 미끄러져 보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 텐데, 기본적인 수칙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운전을 하죠. 버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빗길에서 많이 잘 미끄러집니다. 빗길에서 조금씩 이렇게 미끄러지는 걸 느끼면서 저도 운전을 하거든요. 특별히 과속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버스는 잘 미끄러집니다. 커브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진입을 하고 엔진 브레이크나 리타더를 잘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운행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저 앞에 코너길인데요. 6단으로 주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5단으로 변속을 하면 엔진 브레이크 5단이 걸리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6단으로 진입을 하고요. 이제 속도를 조금 이제 줄이면서 들어가야겠다 판단이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리타더를 2단을 겁니다. 이게 속도가 줄죠. 상황에 맞춰서 이제 악셀을 조금 속도를 조절을 하고요. 2단 리타더가 걸린 상태에서
5단으로 변속을 합니다. 보통 이 정도 5단과 2단 리타더만으로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속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4단으로 변속을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겠습니다. 4단으로 변속을 하고요. 부드럽게 빠져나갑니다. 리타더는 다시 원위치. 자, 5단, 6단. 이런 식으로 코너길 빠져나갈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6단인데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엔진 브레이크를 5단으로 변경해서 만약에 차량을 제어하겠다 하면, 자, 5단으로 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단 같은 경우에는 6단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RPM이 크게 치솟지 않고 제동력도 좀 약한 편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4단으로 변속을 하면 4단부터는 제동력이 조금 강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차량을 완전히 세워야 되는 상황, 속도를 급격하게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4단부터 3단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2단을 걸고요. 악셀을 뗍니다. 리타도 2단이 걸리고요. 여기에서 클러치 밟고 4단으로 변속을 합니다. 클러치를 천천히 뗍니다. 그냥 바로 리타더를 3단으로 걸어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6단으로 달리다가 조금 속도를 줄여야 될 것 같다 라고 판단되면 그냥 뭐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도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 예측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브레이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클러치 밟고 5단을 사용합니다. 그냥 5단으로 변속을 해서 엔진 브레이크로 이제 속도를 조금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6단에서 4단으로 바로 변속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지금은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뭐 크게 뭐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브레이크와 4단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얘는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참 도로에서 지 혼자 운전하네요. 엔진 브레이크와 리타더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하면 좋은 점은 아무래도 각각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제동력이 배가 되니까 좀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고요. 보통은 돌발 상황보다는 운전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운전하는 기사 입장에서도 좀 더 안전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들이 승차감의 차이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까지 엔진 브레이크와 리타더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차량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드를 채웁니다. 오늘은 언덕에서 밀리지 않고 출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버스 운행을 하다 보면 이제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시겠지만, 사실 운행하다 보면 만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언덕길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뭐 승객을 내려준다든지 태운다든지, 언덕에서 잠깐 뭐 신호가 걸린다든지, 정차하는 순간에 뒤에 뭐 승용차가 너무 바싹 붙어서 부담스럽다든지, 그런 경우 사실 이런 부분은 운전을 오래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부담감이 조금 덜 할 수는 있는데, 사실
부담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좀 어렵네요. 뭐 이유와 상관없이, 그리고 뭐 언덕이 얼마나 가파른 언덕인지 아니면 뭐 완만한 언덕인지를 떠나서 사실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사실 그렇게 뭐 비싼 옵션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언덕 밀림 방지 버튼이 있어요. 누르면 언덕에서 뒤로 밀리지 않는 버튼인데요, 하위 등급에는 이 옵션이 거의 다 빠져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버튼을 이용해서 언덕을 밀리지 않고 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능이 없는 차량이 언덕에서 100% 밀리지 않고 출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버튼은 언덕에서 정차했을 때 저 버튼을 켜놓고 브레이크를 띄워도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아주 편한 기능이죠. 뒤로 절대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평지에서 출발하듯이 출발하시면 됩니다. 저도 전세버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실 뭐 장비 많이 다뤄보지 못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 방법의 장점은 뭐 언덕에서 뒤로 밀리지 않고 출발할 수 있다,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다 라는 장점도 있지만, 익숙해지면은 나중에는 결국 제가 설명드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언덕에서 뒤로 밀리지 않고, 밀리더라도 조금 밀리고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언덕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은 실제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으로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일단은 어떻게 언덕에서 밀리지 않고 출발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덕에서 정차를 하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사이드를 채웁니다. 사이드를 채울 때 끝까지 밀면 이렇게 락이 걸리잖아요. 끝까지 이렇게 밀고 락을 거는 방법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락을 걸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어를 1단으로 넣어준 다음 클러치를 밟고요, 브레이크에선 발을 뗍니다. 그러면 차는 밀리지 않은 상태고요. 일단 출발할 때 클러치를 살살 떼듯이 한번 클러치를 살짝 떼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과 같이 이렇게 차가 살짝 이렇게 떠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게 차가 살짝 떤다 싶을 때 악셀을 살짝 발아 올려놓고요, 그 다음 그럼 차가 이렇게 앞으로 나갑니다. 사이드를 그냥 이렇게 끝까지 채우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사이드를 채우고 기아 1단을 넣습니다. 클러치를 밟은 상태에서 클러치를 천천히 떼봅니다. 그럼 떠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떠는 구간이 확인이 되면 악셀을 살짝 밟으면서 사이드를 풀어줍니다. 사이드를 이렇게 잡고 있다가 그냥 놔주는 방법도 있고요. 사이드를
끝까지 채우고 있다가 사이드를 풀어준과 동시에 악셀을 밟고 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방법을 영상으로 처음 접하신 분들은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운전을 하다 보면 조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사실 생기거든요. 운전을 오래 하셨거나 적게 하셨거나 상관없이 사실 너무 가파른 언덕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 특히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버스 뒤에 너무 바싹 붙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좀 안타까운 부분은 실제 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같은 버스인데 그 뒤에 너무 이렇게 바싹 붙어서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운전 실력만 믿고 그냥 방심하다가는 뒤로 쭉 밀려버려서 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언덕을 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충만해지기 전까지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너무 가파른 언덕에서 연습하시기보다는 평지에서 한번 어떤 원리인가 연습해 보시고요. 조금 언덕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 곳에서 한번 해보시면 아마 금방 감이 오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이제 사이드를 이용해서 언덕을 출발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클러치에 감이 오실 거예요. 그 뭐 차량마다 다른 그 클러치에 감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언덕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오늘은 버스 유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대형 버스 운전하면서 제일 힘들고 좀 난감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유턴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승용차들이 많이 서 있어요. 오른쪽에 승용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확인을 하시고요. 차선이 좁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뒤에 차가, 왼쪽 같은 경우에 뒤에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천천히 유턴을 합니다. 불가피하게 차선을 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뻔뻔하게, 최대한 뻔뻔하게,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천천히 유턴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급하게 하려고 하다가 빨리빨리 한다고 하시다가 더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뻔뻔하게 천천히 하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유턴을 하게 되면 1차선 유턴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주의하실 부분이 우선적으로는 우측에 있는 차량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회전 반경을 크게 차를 돌리다 보면 뒷범버 부분이 넘으면서 2차선에서 오는 차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유턴 하시면서 오른쪽에 오는 차량을 확인을 하시고요. 가급적 그 차량을 다 보내주고 난 후에 유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여기는 비교적 좀 한산한 도로여서 뭐 물론
유턴 공간이 넓진 않지만 그래도 차량이 많지 않아서 비교적 수월하게 유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 차선에 진입을 하고요. 지금 유턴 차선에서 기다리면서 우측에 차량이 오는가 안 오는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오른쪽에 차들이 많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조금 난감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대로 신호를 밟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쪽 화단 같은 게 있어서 조금 좁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금 센스 있게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파란불인데 저 같은 경우라면 오른쪽에 안 오는 거 확인을 하고요. 이쪽에는 화단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더 깊이 차를 넣을 수 있죠. 이렇게 차를 넣고요, 호진을 놓고 왼쪽에 차가 오는 걸 확인합니다. 후방 카메라도 수시로 확인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차를 돌리는데 이걸 그냥 좌회전 받겠다고 쏘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 주의하시면서 유턴 하시고요. 지금 제가 유턴한 이 모습이 그냥 평상시 유턴하는 모습이에요. 어차피 도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차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 크라시하는 정도는 울리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최대한 천천히. 네, 여기서 지금 제가 유턴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유턴이 그려지는데 지금 차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주정차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도 지금 저쪽 차들이 서 있는 곳에 화단이 있고 안쪽으로는 또 차가 지금 또 막고 있네요. 오른쪽에 차가 안 오는 걸 확인을 하고요. 최대한 크게 차를 돌립니다. 뒤에 차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고요. 지금 차가 오진 않죠? 지금 최대한 사실 지금 이 도로도 차가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그냥 그나마 수월한 거지, 도로 폭으로만 넣고 오면 그렇게 만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차들이 기다려주죠. 어쩔 수 없어요.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좀 미안하지만 최대한 뻔뻔하게 천천히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유턴 차선이 좁다고 해서 지금 제가 잠깐 표현을 하자면, 여기 지금 좌회전 유턴 차선이 아닌데 만약에 유턴 차선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이렇게 유턴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길 옆에 이렇게 차들 서 있고 유턴 회전 반경이 좁아서 힘든 경우에 보통 이제 기사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끝 차선에서 이렇게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유턴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엄연히 불법이고요. 지금 이렇게 좌회전 신호 이런 경우에 끝 차선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그냥 유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가급적이면 이런 방법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이 아니라 뭐 생각보다 이렇게 유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위험한 상황이 자주 연출되거든요. 차선이 좁아서 유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차라리 그냥 직진해서 우회전 해서 블럭으로 돌아서 그냥 돌아 나가시는 게 속 편합니다. 괜히 위험 부담 많고 끝차선에서 크게 유턴하시는 거 승용차들 그런 상황도 이해 못하고 양보도 안 해줄 것이며 그냥 직진 쏘거나 또 반대쪽 차선에서 좌회전하면 대형사고 납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턴을 쉽게 할 수 있는 뭐 어떤 팁이나 노하우라기보다는 주의사항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운행을 많이 하다 보시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너무 좁아서 이건 정말 아니다 라고 판단되면 그냥 유턴을 하기보다는 그냥 직진을 해서 우회전 좌회전으로 그런 식으로 큰 블럭으로 돌아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보다는 전세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유턴을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옥한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운행할 때 많이 사용하는 오토크루즈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요즘 출시되는 유니버스와 그랜버스 신형 버스에는 좀 더 진보된 시스템이 적용돼서 많이 편해졌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직접 사용해보지 못해서 얼마나 편해졌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기회가 되면 추후에 따로 그 부분도 리뷰를 할까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토크루즈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오토크루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전석 왼쪽 오토크루즈 버튼을 일단 활성화시키고요. 왼쪽에 보시면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깜빡이 레버와 같이 있습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토크루즈의 기능은 정말 단순한 기능입니다. 자신이 세팅해 놓은 속도를 그냥 유지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고속도로 장거리 운행 시 정석주행 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신이 80이나 100km 정도로 세팅을 해 놓으면 그냥 그 속도를 유지시켜주는 수준의 편의장치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편합니다. 몇몇 분들은 이 기능을 사용하면 운전하는데 졸립다고 잘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작동 조건을 보자면 40km 이상 상태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예를 들어 70km로 운행 중에 이 레버를 위로 올리면 70km로 세팅이 됩니다. 반대로 밑으로 내리면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한 번씩 튕겨도 속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튕겨도 속도가 내려가지만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뗄 때까지 속도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내릴 때도 뗄 때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40km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크루즈는 해제됩니다. 고속도로 운행할 때 구간 단속 구간이라든지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주행할 때 정석 주행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차량이 도로에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구간 단속 구간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단 세팅을 해놓고 악셀을 밟지 않고 그냥 핸들만 조작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데요.
운행하시다 보면 세팅해 놓은 속도보다 순간적으로 빨리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실 거예요. 속도를.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악셀을 밟아서 속도를 올리신 다음에 다시 악셀을 떼면 처음에 세팅된 속도로 자동으로 복귀됩니다. 오토크루즈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조건은 리타더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 해제가 되고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자동 해제됩니다. 속도가 40km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도 자동 해제되고요. VDC 장치가 작동해도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러치를 밟았을 때도 해제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한 번 정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이실 테고요. 잘 모르실 것 같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오토크루즈를 80km로 세팅을 하고 해제가 됐다.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원터치로 80km로 자동으로 세팅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위로 올리면 속도가 상승하고 아래로 내리면 속도가 내려가는 걸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 세팅된 속도로 자동으로 한 번에 세팅하는 방법은 일단은 오토크루즈 버튼 활성화 시키시고요. 40km 이상 상태에서 레버를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바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한 번만 내려주면 마지막으로 세팅되었던 속도로 원터치로 세팅이 됩니다. 나름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팁입니다.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속도가 상승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RPM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차량이 좀 RPM이 낮아서 좀 떨거나 아니면 너무 높거나 그런 경우 RPM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시동을 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주시고 이 버튼을 위로 올리면 한 칸씩 올릴 때마다 RPM이 올라갑니다. 1.9만까지 올라가고요. 반대로 밑으로 내리면 RPM이 떨어집니다. 오토크루즈 외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을 간단하게 주행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토크루즈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속도는 60km고요. 여기서 레버를 위로 한번 올려줍니다. 계기판에 녹색으로 크루즈 표시가 되고요. 60km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으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여기 좀 일반 도로인데요. 일반 도로에서는 뭐 거의 쓸 일도 없고 쓰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일반 도로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고요. 고속도로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40km 이상에서 레버를 위로 한번 올려줍니다. 그냥 단순하게 세팅한 속도를 그냥 유지시켜주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레버를 위로 올려주면 속도가 조금씩 올라가고요. 밑으로 내리면 속도가 떨어집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해제되고요. 속도를 올릴 때는 레버를 올리고 있으면 속도가 뗄 때까지 올라갑니다. 리타더를 사용해도 해제가 됩니다. 리타더 사용하면 바로 해제가 되고요. 초기에 세팅했던 속도로 바로 원터치로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레버를 아래로 당겨줍니다. 정말 별거 아닌 단순한 기능인데 장거리 운행할 때는 정말 운전을 편하게 해주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뭐 요즘 나오는 승용차에 있는 기능과 신형 버스에 적용된 시스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능이고요. 잘 사용하시면 정말 편한 기능입니다.